2004년 6월 5일 새벽 미주리 대학의 대학생들이 금요일 밤에 파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컬럼비아에 위치한 이 대학교에는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온 3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캠퍼스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은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도 집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동네에서 폭력 범죄는 드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의 대부분은 파티나 음주로 인한 소음을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평소에는 드문 내용의 신고 전화가 콜롬비아 경찰서에 걸려왔습니다. 숙취가 충분히 회복되자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나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잔디밭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밤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잠든 사람일 거로 생각했지만 곧 그의 주변으로 펼쳐진 핏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처음에 그들은 비극적인 사고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시신이 두 건물 사이 잔디밭에 엎드려 있었기에 지난밤 술에 취해 한 건물 옥상에서 다른 건물로 뛰어내리려 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경찰은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의 시신은 파란색 사각 팬티 외에는 알몸이었습니다. 잔디밭 주위의 혈액 웅덩이의 근원은 시신의 목에 있던 상처였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목을 그었고 너무 깊어 목뼈에 흠집을 낼 정도였습니다. 신원은 미주리대 3학년 제시 발렌시아로 확인됩니다. 제시의 아파트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집에 갔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제시의 집은 술병과 옷가지들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리정돈을 안 해서 어지러운 정도였지 몸싸움이나 일부러 어지럽힌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사용한 콘돔을 수집했습니다. 제시 발렌시아는 1981년 2월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자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꽤 호감형의 미모로 본인이 원하는 연애 상대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시의 대학 생활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았고 수업도 빠지지 않고 잘 들었으며 남는 시간 마을의 모텔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용돈도 벌고 있었습니다. 제시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날 밤 그는 에드워드라는 학생과 오전 3시 13분에 2분 40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형사들은 에드워드를 신문했고 6월 4일 밤 제시가 퇴근 후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파티장에 있었고 제시는 자신의 집으로 에드워드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제시에게 먼저 간다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시 13분에 제시는 전화를 걸어와 한 번 더 자신의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했지만 에드워드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룸메이트로부터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떠난 후 제시는 새벽 3시 반쯤 파티장을 나왔고 자신의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시의 부검을 맡은 검시관은 그가 6월 5일 새벽녘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잘려진 목의 단면을 봤을 때 흉기에는 톱니 모양의 칼날이 달려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시체의 손과 팔에는 칼을 방어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 그의 목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돼 가해자가 목을 긋기 전에 제시는 목이 졸려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시의 손톱 밑에서 에드워드와 또 다른 한 명의 DNA가 나왔고 콘돔에는 제시와 에드워드의 DNA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에드워드를 찾아 DNA가 나온 이유를 물었고 그는 제시와 연인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형사는 제시가 동성애자였음을 알게 됐고 에드워드는 6월 3일에 마지막 관계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의심스러웠지만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물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3자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의 지인들을 조사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제시의 친구들을 인터뷰하던 중 앤디라는 학생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앤디와 제시는 몇 달 전에 만났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4일 제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밤중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제시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손전등을 비추는 경찰관이 집에 들어왔고 놀란 앤디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이불을 몸에 감쌌습니다. 경찰관은 제시와 앤디에게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앤디에게 아는 사람이라며 안심시켰고 그런 다음 경찰관의 리드로 세 사람은 관계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경찰관이 옷을 입고 나가면서 앤디에게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며 강조하고 떠났습니다. 앤디는 아직도 그날이 너무 또렷하다고 말했고 형사들은 놀랐습니다. 형사는 컬럼비아 경찰서에 와서 그날 밤 제시의 아파트에 있었던 경찰관을 식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앤디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다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얼마 후 앤디가 형사와 함께 경찰서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다른 경찰관이 지나갔고 앤디는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학교의 졸업 앨범 사진을 보기로 한 방에 도착하자 그는 형사에게 그 경찰관이 불과 몇 초 전 복도에서 자신들을 지나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졸업 앨범에서 그날 함께 있었던 경찰관을 지목했습니다. 사진 속의 이름은 스티븐 리오스였습니다. 그는 27살의 대원으로 콜롬비아 경찰서에서 3년 동안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이제 갓 아빠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스티븐은 경찰서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원이었습니다. 상사들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경찰로서 높은 자리까지 오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동료들은 스티븐이 제시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앤디의 폭로 이후 스티븐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시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앤디와 삼자대면했을 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그는 자신이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연루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스티븐은 DNA 샘플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제시의 손톱 밑에 있던 제3자의 DNA와 일치했으나 이것만으론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과 제시의 동성애 관계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티븐은 평소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기에 동료들은 그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흉기로 추정되는 톱니 모양 칼날의 칼은 경찰에게도 지급되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급된 칼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보관함에 두었으나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철저히 챙기던 스티븐이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충분히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신문 끝에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스티븐은 석방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제시의 몸을 다시 검사했고 그의 가슴과 어깨뼈 사이에서 뚜렷한 멍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에 남은 눌린 흔적과 멍은 제시가 초크홀드 기술을 사용하여 공격당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술은 주로 무술, 격투기, 경찰 훈련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상대방의 목을 조이는 방식으로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목 주변의 혈관, 특히 경동맥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의도는 사람을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시의 가슴에는 멍뿐만 아니라 제시의 것이 아닌 작고 검은 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을 조르려고 한 가해자의 팔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모근이 살아있어 스티븐의 것과 대조한 결과 일치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스티븐을 소환합니다. 그는 살인에 연루된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수사를 하자 그는 제시가 살해된 새벽녘 집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월 5일 스티븐은 오전 3시에 교대 근무를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집까지는 1시간도 안 될 거리였으나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4시 40분쯤 4개월 된 아들을 위해 분유를 타러 눈을 떴고 남편이 오전 5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시간의 공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와 스티브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2004년 4월 18일 이른 아침 주민들의 소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제시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술에 취했던 제시와 친구들은 경찰에 맞서 대항했고 그중 파티 주최자였던 제시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이때 제시를 담당했던 경찰이 스티븐이었습니다. 조서가 끝난 후 제시는 공무집행 방해로 법원 소환장을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은 그를 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운전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제시의 집에 찾아와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성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후로도 스티븐은 예고 없이 계속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제시가 살해된 날 밤 스티븐이 종종 그랬던 것처럼 예고 없이 제시의 아파트에 나타났고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져 끝내 도망가는 제시를 뒤따라가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의 절친인 조안은 이날 법정에서 스티븐이 제시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2004년 5월 8일 새벽 조안은 파티 중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시는 파티장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 가서 쉬라며 열쇠를 줬고 조아는 고맙다며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가 좀 넘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시라고 생각한 조아는 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스티븐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아는 지난달 이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티븐은 조안에게 제시가 집에 있는지 물었고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안은 스티븐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와 제시가 집에 없다고 설명하자 스티븐은 조안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고 스티븐은 떠났습니다. 5월 20일 제시는 4월 18일 스티븐이 그에게 발행한 소환장에 따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당시 소환장에는 스티븐이 정부의 운영을 방해합니다라고 적었지만 검사는 물리적 간섭에 의해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검사가 수정한 이유는 단지 조례의 어느 부분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했을 뿐 혐의나 처벌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시가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검사가 추가한 내용을 포함하여 소환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는 물리적인 것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6월 28일 재판전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5월 27일쯤 제시와 조안은 이 일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시가 혐의가 더 추가된 것 같다며 그는 스티븐의 동성애 비밀을 빌미로 이 소환장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도 제시는 스티븐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관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의 어머니 린다는 법정에서 제시가 스티븐이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둘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었기에 이 새로운 사실은 그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제시가 스티븐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의 상사에게 그들의 불륜에 대해 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동료가 이 사실을 모르길 원했던 스티븐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제시에게 공격적으로 변했고 제시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이 그를 뒤쫓아 뒤에서 붙잡고 팔로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은 몸부림쳤지만 제시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노한 스티븐은 제시의 목을 긋고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의 변호사는 제시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거나 술집에서 만난 많은 남성들과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 거라며 그들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변호사의 미흡한 주장에 확신을 갖지 못했고 법의학의 편을 들었습니다. 2005년 5월 배심원단은 스티븐에 대한 재판에서 그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